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8화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 방송이 업로드될 시점이 추석 바로 전날, 추석이 어느 네. 전날에 업로드될 걸로 이해됩니다. 고향 가시면서 지루하실 때 뭐 이런저런 그죠? 밀렸던 팟빵도 좀 들으시고 하면 그죠? 좋지 않을까. 그렇죠. 가끔 좀 인기가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네. 그 쉬시는 김에 정주행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네. 그런 분 계실까요? 그런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 이러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역시 그분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 명절 때 다들 바쁘시죠, 그죠? 뭐 특별히 바쁠 건 없는데 그냥 심적으로 약간 그쵸. 부담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명절 때 지금은 약간 바뀌긴 했는데 해마다 저 남쪽 남해안 끝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고향이 서울인 사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서 막 얘기를 해보면 나는 바빠 죽었는데 명절에 되게 시간 남고 지루해서 무슨 영화 몇 편을 때렸다는 등 이런 전혀 딴 나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루했다, 술 한잔 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뭐 지쳐가지고 좀 피곤한데 그죠? 그래서 삶이 명절조차도 공평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는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두 분은 살면서 삶이 권태롭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나요? 권태롭다는 거는 반복적 일상이 이게 어제도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고 다람쥐 내일도, 쳇바퀴 돌듯이 내일도 비슷할 것 같은 이게 권태로움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있죠. 그렇죠. 특히 일상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직장인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동일 잡을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이게 되게 좀 권태로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뭐 대처법 이런 걸로 시행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반복 때문에 대부분 느끼는 거니 결국은 새로운 뭔가가 내 인생에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그런 결행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든지 그렇죠. 직장을 때려친다든지. 그래서 제가 직장을 부자죠. 거의 10년 주기로 다른 잡을 그죠? 갖는 이런 삶이 권태로울 때는 직장을 그만둬라. 그렇죠. 작두님의 작두를 타야 돼. 작두를 타면 권태로움이 덜해요. 좋습니다. 왜? 그럴 새가 없거든. 맞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막 우당탕탕탕탕 그죠? 인생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직장을 간다고 새 직장을 들어가면 권태로울 겨를이 없죠. 좋습니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로 권태를 느끼는 상황은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특정 과정이 반복되거나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결과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거나 뭐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렇게 그쵸. 짜증이 나는 순간 그 무기력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더욱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권태 이러면 예전에 제가 김정은 교수 책에서 본 건데 원래 사람이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권태와 불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 난이도가 자기 능력보다 높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죠. 주어진 과제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권태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서 권태이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미아이 칙산트 미아인가요? 그 사람 얘기도 뭐 비슷한.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그게 딱 원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된 사람이 원저자잖아요. 쇼펜하우어가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권태와 불안 사이를 오간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권태도 많이 느끼고 불안도 많이 능력이 느끼고. 없어서 그런지 불안한 감도 많이 그 느끼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또 드는 생각. 익숙할수록 또 권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불안은 하이데거 편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그죠? 권태는 이제 그거랑 뭐 같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주제인데 오늘은 이제 권태죠. 그래서 작두님은 그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두를 탄다, 뭐 직장을 때려친다, 뭐 이런 걸로 극복을 하셨다는데 자유인님은 좀 대처 방법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라 싶습니다. 어떠세요? 뭐 제가 해봤던 것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무기력한 상태가 됐을 때 특정 시간대별로 루틴을 좀 만들어내는 루틴을.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숙한 상태에 뭔가 충격을 줘서 자극을 줘서 익숙함이 지속되지 않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권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권태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사랑도 예전만 못해지는 때가 찾아오죠. 이런 시기를 오늘 우리 주제인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두 분은 권태기 느낀 적이 있으세요? 결혼 생활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적 없고. 자유님 어떠세요? 저도 없습니다. 나는 사실 지금 집사람하고는 권태기 없었어요. 재혼은 아니시죠? 저는 사실 뭐 권태기랄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시들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막 하는데 주로 이제 제 또래 부부들이 산책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책을 하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 내 또래 남녀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저 사람들 불륜이거나 부부는 재수한 부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도 공감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좀 그죠, 오랜 시간 이렇게 익숙해지면 결혼 생활도 권태기를 느끼는데 다행히 두 분은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권태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정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이런 권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은 예외지만.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권태란 누구나 겪는 감정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김정훈 교수 인용하셨는데 아마 그 원저에 해당될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일 뿐 걸핏하면 권태라는 고통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겨우 견딜 만한 수준의 고통이 있는 상태는 인생에서 굉장히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한 상태가 되면 곧바로 권태가 찾아와서 다시 고통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활은 마치 시계추처럼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권태라는 감정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일까요? 왠지 부자일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권태가 감정적인 걸로 얘기한다면 조금 더 사치스러운 그렇죠? 거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하류층의 끊임없는 채찍이며 권태는 상류층의 채찍이다. 그러니까 하류층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불행하지만 부자는 권태가 찾아와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권태는 대체로 여유가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귀족병에 가깝습니다. 결국 권태는 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요즘 직장인들은 다들 뭐 바빠서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류층들은 끊임없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태를 느낄 겨를이 없고 뭐 이런데 보통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여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권태에 걸릴 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보통의 직장인들도 권태에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중에는 바빠서 권태를 느낄 겨를이 없죠. 하지만 주말이 되어서 약간의 시간만 주어지면 고세를 참지 못하고 권태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권태는 약간의 틈만 보이면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태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로 뭐 일단 소파에 누워 소파에 앉지 않죠. TV 리모컨을 오른손에 딱 장착하고 그죠? 그 상태의 사람들은 권태라는 표현보다 격하게 쉬고 싶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뭐 요 상태에 좀 더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은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그 표현도 많고 권태로움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이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으로 하는 게 뭐냐 이러면 방금 자유인님 얘기한 시간 죽이기예요. 그러니까 소파에 기대서 무의미한 TV 시청을 한다, 뭐 인터넷 서핑을 왔다 갔다 한다, 또 뭐 멍때기를 한다 하는 같은 행위를 통해서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아무리 시간을 죽여도 권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죽이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권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중단하는 순간 또다시 권태가 찾아오거든요.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도 권태로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리모컨을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시간 죽이기를 해도 권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러면 뭔가 이렇게 권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이데거는 권태를 인간이 가지는 근본 기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근본 기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불안이라는 거 한번 했죠. 그죠? 그것도 근본 기분이고 권태도 근본 기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이데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 남들이 가니까 나도 직장을 가는 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는 이렇게 사는 걸 비본래적 삶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에게 일상생활이란 비본래적 삶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루하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편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 주기를 한다고 봤는데 이러한 시간 주기도 본질은 비본래적 삶에 불과한 거죠. 그죠? 원래 지가 그 TV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권태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원했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 주기기를 마치 자기가 무슨 결단을 내린 것처럼 위장도 하기도 하고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여유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면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마치 자기가 오늘은 마치 TV나 봐야지 라고 선택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진단입니다. 네.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역시 하이데거는 좀 과한 면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이거마저도 자기가 선택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야. 그게 이제 비본래적인 삶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권태가 자주 와. 근데 그 권태를 극복하려고 뭔가 하는 그 행위조차도 비본래적 삶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그렇죠. 멍 때리든 시간 때우기든 뭐 하는 것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권태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붙잡혀 있음. 동시에 공허 속에 놓아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시간만 죽이는 행위는 어딘가에 붙잡혀서 정신을 공허 속에 내버려두는 행위일 뿐이죠. 가령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만 돌리고 있다면 이건 TV 시청에 붙잡혀서 자기 정신을 공허함 속에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간 죽이기는 권태로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일 뿐 적극적으로 그런 권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행위 자체로 시간 죽이기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긴 하죠. 시간 죽이기로서는 권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전 동의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TV 시청하는 것 혹은 영화를 보는 것, 여행을 가는 것, 그 행위 자체만으로 그게 시간 죽이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길게 보면 네. 그 행위가 그 시간 죽이기가 권태 비본래적 삶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일련의 어떤 행위를 본인은 나름 명분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행동을 하지만 실제 권태를 벗어나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닌 잠시 눈을 감거나 묻어두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수단 정도인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사평론가나 드라마 평론가가 내가 이제 그 평론을 해야 돼.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딱 보잖아요. 이건 권태로운 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 아주 적극적인 행위죠. 권태를 느낄 새가 없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딴 거 할 게 없고 이래서 TV나 볼까? 이런 건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하이데거는 권태를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표면적 권태와 깊은 권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표면적 권태란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붙잡혀서 공허 속에 놓임으로써 지루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차를 놓쳐가지고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돼요. 1시간 동안. 이런 상황. 또 애인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져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적 권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권태는 어떤 식으로든 시간 주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애인이 올 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하면서 권태에 벗어날 수 있죠. 오케이. 하이데거는 이런 상태를 비본래적인 일상생활에 몰입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권태를 잇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도피야. 예, 그렇죠. 예. 반면에 깊은 권태란 아무 이유 없이 일상이 지루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권태가 바로 깊은 권태입니다. 한마디로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삶 자체가 그냥 지루하고 권태해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일상이 재미가 없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삶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때 겪는 감정이 깊은 권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깊은 권태에 대해서는 아까 그 표면적 권태와는 달리 시간 주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 주기에 몰입해 보아도 권태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뭘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막상 뭔가를 시도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뭘 해도 금방 시들해지고 맙니다. 따라서 깊은 권태는 표면적 권태보다는 훨씬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왜 깊은 권태에 빠질까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치명적인 상태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놓이는 마술같이 빠지는 거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을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하려면 일단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또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이런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약간 불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말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딱 이렇게 잡히지 않은 상태. 그죠? 물론 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스스로 진단을 잘 하셨는데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깊은 권태에 빠지는 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이제 하이데거 표현을 빌리면 본래적 삶이 아니라 비본래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해서 방금 얘기한 깊은 권태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바로 실존하는 거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진단을 내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 차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긴 했죠.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뭐 잠깐 제가 말을 좀 끊었는데 아까와 같은 자유님이 얘기하는 그런 게 우리 일상의 표현으로 들어가면 무기력 증세처럼 그렇죠. 느껴지죠.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무기력 증세가 뭐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뭘 해봤는데도 잘 안 돼. 이것도 해봤는데도 잘 안 돼. 이것도 해봤는데도 잘 안 돼. 이게 많이 쌓이면 그 무기력증에 잘 빠지게 돼서 그걸 이제 학습된 무력감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얘기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해보면 무력감에 빠진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A를 시도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고는 또 B를 시도해. 잘 안 돼. C를 시도해. 잘 안 돼. 이러는데 왜 잘 안 되냐 이러면 A도 B도 C도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실존적 삶, 본래적 삶이라는 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A를 하고 싶다고 느끼면 잘 안 돼라고 해서 B로 안 가요. 그러니까 A를 했는데 시도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더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해서 계속 무력감을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는 역시 비본래적 삶을 반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데거는 그 깊은 권태에 빠진 이유가 비본래적 삶을 살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법이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실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죠. 실존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인데요. 존재하는 건 그냥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반면에 실존한다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존이란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기획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행위를 기획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기획투사는 자기를 기획하여 투사는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내던지는 행위를 말하죠. 예전에 우리 기투라고 예, 맞습니다. 기투라고 줄였던 게 기획투사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 가능성에 스스로를 내던져서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기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를 말하죠. 가령 나는 원래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다들 직장으로 살아가고 또 주변에서는 예술가에서 밥은 먹고 살겠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건 실존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실존이란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가능성에 스스로를 던져서 자기를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며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가령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굳이 때려치지는 않더라도 6시 땡 하고 마치면 어디 그죠? 뭐 그림을 그리러 다니고 뭘 하고 주말에는 그 온갖 거짓을 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뭘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실존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기, 본래적 자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권태스러울 겨를이 없죠. 왜냐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러 바쁜데 나머지 시간을 전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투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권태롭겠습니까? 그죠? 예. 뭐 실제로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기도 한 것 같지만 네. 사실 뭐 마음 먹기도 쉽고 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쉬운 것 같긴 한데 해볼래? 이러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뭐 워라벨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약간 분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직장인 말고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런 걸 좀 해야 좀 그래도 그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그 커버하면서 좀 있어 보이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지 이걸 좀 구분할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건 있어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본래적 삶에 기투를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직장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영화관 한 3개월 다녔다가 요가 한 3개월 배웠다가 요리학원 한 3개월 다녔다가 뭐 이러면서 계속 바뀌는 사람. 물론 그건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볼 건 아닌데 네. 그 본래적 그 삶 자체가 본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실존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실존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스스로를 던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령 자기의 가능성만 믿고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은 용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모해 보이고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몇 안 되는 저의 팬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때려치고 자기는 작가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직장 안 다니고 그냥 글만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모해요.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부인이 돈을 잘 버나 보죠? 아니요. 부인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 일 시키라고 얘기했죠. 집안에 재산이 좀 있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모해하고 불안한 일이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획투사한 사람에게는 권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롭게 자기를 구성해야 하기에 권태에 빠질 겨를조차 없거든요. 결국 우리들 모두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권태를 감내하면서 남들처럼 좀 안전하게 그죠?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불안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실존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삶이 권태로운 분들. 예. 지금 내가 느끼는 권태가 있다면 예. 그게 표면적 권태인지 예. 꽤 좀 깊은 권태인지 예. 이거를 한번 구분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깊은 권태가 확실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존재 가능성을 열고 또 자신을 기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존하는 것만이 답이다. 예. 근데 그쵸? 이제 항상 문제는 말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손 발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하이데거도 실존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본래적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라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인생을 살 거냐, 안전한 인생을 살 거냐,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네. 좋습니다. 뭐 정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 다동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권태로움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작두 타는 인생을 즐겨보십시오. 예, 작두를 타라. 그죠? 예. 자연님. 네, 실존이 결국엔 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존하기 위해서는 머리보다 가슴보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한다.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삶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권태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시간 죽이기를 통해서 권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권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표면적 권태와 깊은 권태입니다. 표면적 권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루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권태는 어떤 식으로든 시간 죽이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깊은 권태는 이와 다르죠. 깊은 권태는 별 이유 없이 삶 전체가 권태로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깊은 권태에 대해서는 시간 죽이기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깊은 권태에 빠지는 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권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본래적 삶이 아니라 본래적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본래적 자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존재 가능성에 스스로를 던지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권태를 감내하면서 안전하게 살 건지 아니면 불안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실존할 건지 각자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